안녕하세요. 두 번째 코딩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시간에는 이렇게 코딩 표준과 설계에서 코드를 생성하는 파트에 대해서 중심으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코딩 표준으로 보게 되면 대표적인 기준은 간결하고 읽기 쉬워야 되는 거죠. 간결함이라는 것은 복잡하지 않고 명확하게 이해하기 쉬울 때 간결함이라고 얘기하고요. 읽기 쉽다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대충 훑어보거나 이해하기 쉬울 때 읽기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설계에서 모듈화의 목표, 높은 응집력, 낮은 결합도를 달성하였다면 모듈은 간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일단 첫 번째 하는 방식은 우리가 명령 규칙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자바 등 이제 여러 언어에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카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낙타 등 명명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바 클래스, 필드, 메소드 등 변수 이름에 대해서 카멜 케이스가 적용이 되고요. 여러 단어를 함께 붙였을 때 각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불꾸불한 게 낙타등이라는 파트에서 카멜 케이스라고 이름이 붙었고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뭐냐면 상수는 모두 대문자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수인 것을 굉장히 뚜렷하게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죠. 세 번째로 클래스 인터페이스 이름에 있어서는 명사, 명사구는 다 반드시 대문자로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클래스의 시작은 항상 대문자입니다. 그런데 메소드는 다릅니다. 메소드 이름에 있어서는 동사이고 동사는 보통 소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셋과 같이 이렇게 동사구를 만들어줍니다. 함수의 이름은 일반적으로 값을 설명하는 명사구로 표현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동사로 시작하는 걸 많이 만들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명사구 이렇게 그렇지만 앞에를 소문자로 시작을 함으로써 함수의 이름임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필드의 값을 접근해서 리턴하는 함수는 get이라는 언어로 시작하고요. 조건을 묻는 bool 함수의 이름은 보통 is라는 것을 붙여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변수 이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이름은 보통 소문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메소드와 변수 이름은 소문자로 시작하고 용도에 대한 힌트를 제공해야 되고 모호한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1번의 라인과 2번의 라인이 있는데요. 두 개가 같은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쓰면 그쵸?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은 뭔가 이해가 높아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더 간편하게 쓰는 것도 식 전체를 이해하기는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길이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대상이 사용될 위치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는 되도록 짧게 만들고 필드 변수는 가능한 길고 의미가 담겨 있는 식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패키지 이름은 보통 소문자이고 명사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의 약간의 실수가 뭐냐면 클래스명 등 기존의 식별자와 이름이 동일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기존 식별자와 다르게 이름을 붙일 것이라고 권고사항을 넣어놨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헝가리안 표기법에 대한 파트를 잠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건 카멜 케이스였죠. 카멜 케이스와 헝가리안 표기법 두 가지는 대표적으로 쓰이는 표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카멜 케이스는 보게 되면 이렇게 낙타등처럼 대부소문자를 많이 이용을 하고 클래스는 명사 그리고 그 다음에 메소드는 동사와 같은 그런 룰들을 정해줬습니다. 헝가리안 표기법은 그거보다는 타입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대소문자는 꼭 카멜 케이스를 따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변수의 이름만 보고서도 타입에 대한 구별을 가능하게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어카운트 넘에 a를 붙였다면 long integer 타입의 변수임을 그냥 그 이름만 보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ARRU8이라고 되어 있는 거 넘버 리스트가 있는데 이거는 unsigned 8비트 정수의 배열임을 알 수가 있도록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고요. B로 붙인 것은 바이트 값의 리턴 코드를 가진 함수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B 포트 ARR8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str이라는 것은 스트링을 가진 변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헝가리인 표기법은 변수의 목적 또는 변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여기서 RW로 하게 되면 이건 행을 나타내는 변수가 되고요. US라고 하는 것은 사용되기 전에 정지할 필요가 있는 안전하지 않은 스트링 US라고 합니다. SG라는 것은 여기 STR이라고 쓰긴 하지만 SG name 하게 되면 널 제로로 끝나는 스트링 변수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들여쓰기와 가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구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 문장의 일부와 서너문은 들여쓰는 파트인데요. 이 들여쓰는 것이 사실 프로그래머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있고 else문을 아래다 쓰는지 아니면 이렇게 중간에 쓰는지 약간 프로그래머 스타일마다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참고로 저는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래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일부 IDE에서는 들여쓰기에 대한 단축키를 제공을 많이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블럭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블럭은 항상 가로를 사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서 if flag validate updat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여기에 블럭은 이제 가로를 사용하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이게 마치 if문에 다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 실행 파트는 if부터 시작해서 세미콜론 끝나는 데까지이거든요. 그래서 의도가 두 개의 문장이면 모두 if 제어 구조에 포함되는 문장으로 쓰려고 하면 이 앞에 있는 이 경우는 잘못된 거고요. 이런 경우에 블럭을 써가지고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키워드와 다음 가로 사이에 공백을 두어 제어 구조와 메소드의 호출과 구별을 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폼은 뒤에 가로를 쓰는데 이 파트랑 이렇게 함수 뒤에 가로를 쓰는 파트에 공백을 두고 공백을 두지 않는 식으로 해서 제어 구조에서의 가로와 메소드 호출에서의 가로를 여기는 이제 공백 있게 함으로써 구별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문장과 수식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이나 수식은 메소드나 클래스로 패키지화를 합니다. 그래서 블럭 문장을 보게 되면 제어 구조가 중첩되었을 때 생기는 혼란을 줄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여기 이제 if가 있고 x가 0보다 클 때 그래 나서 그 안에서 이게 요거 아래에 있는데 그게 되게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else가 요게 이 else에 붙은 건지 이 else에 붙은 건지도 상당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식을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if를 해서 지금 보게 되면 x가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가로가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if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면 그러면 파저티브 양수 x라는 걸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0부터 4, else 부분에 보면 네거티브가 있으면 음수의 x를 표기를 한다고 하면 이게 여기서 그냥 이렇게 닫아져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폼은 여기에 else인 경우에 0보다 크거나 같지 않은 경우에 여기에 네거티브 x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수식도 가로를 사용해서 오퍼레이션 순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곱하기 나누기의 순서를 안다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로를 쳐서 이렇게 세 번째까지 실행이 되는 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오류 처리에 대해서도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실제로 없는 계좌번호가 들어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개 변수의 오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evaluate라는 메소드가 매개 변수로 카, 트럭, 버스만을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문자열로 받아들이면 실수가 많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에 복수형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엉뚱한 툴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처리를 하겠냐 이슈도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타입만 받아들이도록 스페셜된 어떤 유저 디파인드 타입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입력 오류 방지를 UI에서 하는 방법으로서 리스트 박스나 디폴트 값을 지정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주석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다뤄볼 건데요. 디버깅 하는 동안에 얻을 수 있는 도움으로 다른 사람들이 프로그래밍을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석 달 때는 불필요한 단어는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요. 또한 과도한 주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줄 마지막에 슬래시로 한 줄 주석을 넣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파트는 클래스의 불변의 조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이렇게 변수를 특히 정의를 할 때 이 변수에 대해서 클래스의 속성에 대한 의미와 제약을 기술을 하는 것으로 주석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메소드 주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드가 하는 일을 설명하는 자와독 스펙을 선행 조건과 함께 사용을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골뱅이 파람을 하게 되면 이건 매개 변수 b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파라미터 리턴하면 리턴 값으로서 the area of the triangle을 리턴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자바 스펙이 될 수 있고요. 무언가를 수행하는 문장으로 작성해서 관련된 모든 매개 변수를 언급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소드 각각에 대해서 이 메소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커멘트를 넣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클래스 문장의 주석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의 시작 부분에서는 클래스 용도를 설명하는 주석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저희가 사용하는 교재에 저자가 오서로 들어가 있고, 지금 보게 되면 날짜, 수정 날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메소 클래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이 클래스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문장 주석은 논리적인 단위로 그룹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문장 주석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필요할 경우에 x와 y를 바꾸는 그러한 내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해서 주석의 커멘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설계가 여러분들이 그냥 수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설계 도구들이 있고요. 설계에서 코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DE 도구로서 UML로부터 원시 코드 골격을 자동 생성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연관의 코딩을 보게 되면 1대1 연관과 1대_n 연관, end-to-end 연관에 대해서 약간씩 그 구현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설계에서 코드를 생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설계한 것이 결국 코드로 매핑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course offering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스케줄이라는 파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보고, 여기에 이제 primary course가 있고 그리고 0, 땡땡4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스케줄에 들어갈 수 있는 course offering이 4개까지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스케줄이 course offering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으면 스케줄에서 콜스 오퍼링으로 의존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 콜스 오퍼링은 스케줄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자기가 구현하는 코드만 신경을 쓰면 되는 거죠. 문제는 클래스 스케줄에 콜스 오퍼링이 어떻게 들어가냐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프라이머리 콜스가 4개의 배열로 저장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4개의 콜스 오퍼링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변수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 두 개의 연관관계가 지금 보이고 있음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부분이 콜스 오퍼링에 대해서 get 함수 이미 만들고 add 콜스 오퍼링 이미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설계서 코드로 생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로직을 제외한 이러한 설계에서의 결과는 우리가 일반적인 규칙을 적용해서 생성할 수 있는 템플릿 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관의 구현은 1대1이냐, 1대 다냐, 다대다냐에 따라서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1대1 연관을 보게 되면 A에서 B의 함수를 호출할 필요가 있다면 A가 B에 대한 참조를 갖도록 구현을 하면 됩니다. 반대로 B에서 A의 함수를 호출할 필요가 있다면 B가 A에 대한 참조를 갖도록 하면 됩니다. 즉 클래스 A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B에 대한 어떤 인스턴스가 가져야지 되는 케이스가 이 케이스고, 반대 케이스가 저쪽 다른 이쪽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데다 케이스에 있어서는 클래스 A에서 인스턴스 B의 메소드를 호출한 것이 있다면 클래스 A가 클래스 B의 참조를 모음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구현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얘가 1대 다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들 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한데요. 중간에 연관 클래스를 도입해서 1대 다의 관계를 바꾸어서 설계를 하는 그런 방식이 좋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퀀스 다이어그램 구현 쪽에서도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고 A 객체에서 B 객체로 메시지가 향하면 메소드가 어디에 정의돼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패트론이 있고 체크아웃 UI를 하고 체크아웃 컨트롤러로 메시지를 보내서 체크아웃이라는 거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이게 도대체 어디에 있어야지 되느냐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결과를 보게 되면 이 체크아웃 컨트롤러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하나의 메시지를 받고 지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5개의 메시지, 여기 6개, 5개의 메시지가 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체크아웃 컨트롤러의 함수의 결과를 보게 되면 지금 체크아웃 컨트롤러가 있고요.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함수, 체크아웃 컨트롤러에 들어가는 게 체크아웃이라는 메소드가 되고요. 따라서 여기 이 메시지는 체크아웃 컨트롤러의 함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체크아웃 컨트롤러에서 나가는 메시지들은 이렇게 그 내부 구현하는 코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이 파트이죠. 메시지가 향하면 그 향하는 메소드는 향함을 당하는 B 클래스에 정의가 된다는 부분을 잊지 말아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코드로 구현할 때도 이러한 룰을 지켜서 구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